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석유 매장 이야기부터 가보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직접 발표한 깜짝 뉴스였어요. 네. 포항 영일만 일대 깊은 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랑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라고 발표를 했고요. 매장량이 최소 35억에서 최대 140억 배럴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 140억 배럴이라는 점을 어제 브리핑에서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네. 이 중에서 석유가 4분의 1, 나머지가 천연가스로 추정이 되고요. 계산대로라면 우리나라 같이 화석연료 많이 쓰는 나라도 이걸로 석유 4년, 가스는 29년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석유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우리 다 같이 부자 되는 거냐라고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네. 뭐 중동만큼은 아니겠지만 노르웨이 사례가 있어요. 여기 되게 척박한 곳이었는데 50년 전에 북해 앞바다에서 유전이 터졌었거든요. 네. 이걸로 돈 벌어서 국민연금에 투여를 했고 그런 걸 살려서 지금은 국민소득 전 세계 3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여당에서 지금 강력하게 띄우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던 게 금색이 최대 규모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종전까지 남미 가이아나 광구가 한 110억 배럴이 나와서 심해 광구로는 21세기 최대였거든요. 네, 네. 만약에 140억 배럴이 이번에 나오면 그걸 넘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배럴 이러니까 여러분 느낌이 확 안 닿으시죠? 이 배럴 1배럴은 159리터입니다. 159리터가 1배럴인데 140억 배럴이 지금 매장돼 있을 거다 이 얘기예요. 네. 게다가 안덕근 산자부 장관도 어제 브리핑하면서 이게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요거 이제 원유를 현재 시세로 굳이 계산하면 한 2천조 원 정도가 나오는데 네. 그걸 이제 굳이 삼성전자랑 비교를 해서 나름대로 기대감을 키우려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가능성 차원이지만 뭐 실제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그랬으면 좋겠고 우선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건 증권시장이었죠. 네, 주가였어요.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 주가가 30%가 올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1999년 상장 이후에 첫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한국석유, 흥구석유, 대성에너지 뭐 이런 에너지 기업들도 상한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 어제 상한가 치고 막 이런 곳들이 진짜 다 이 개발 사업하고 관련이 된 거예요? 웃긴 게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이름이 되게 그럴듯한데 네. 아스팔트 유통하는 기업이래요. 그러니까 석유 시추하는 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곳인데 예. 이름이 그렇다 보니까 몰린 것 같고 그냥 이름만 비슷해도 어제는 막 뛰었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투자하실 때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일이에요. 업계에서도 파봐야 된다라는 파봐야 알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업계에서는 석유는 파봐야 한다. 이게 원래 그 파다한 이야기예요. 뭐 이번뿐만 아니라. 유전 개발이 3단계로 나눠지는데 네. 첫째 물리 탐사, 둘째 탐사 시추, 셋째가 상업 개발인데 이제 첫째 그 물리 탐사 부분을 미국 액트지오사라는 이제 나름대로 권위 있는 기관에 맡겨서 했었고 그 네. 성과가 나온 상태라고 해요.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려면 두 번째 단계 시추 과정에서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네. 성공률이 20% 정도로 예상이 돼요. 이제 보통 유전 개발할 때 한 10% 정도기 때문에 높은 편이라고는 하는데 이것도 20%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봤을 때도 한 5번 정도는 최소 뚫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실패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거고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140배럴이 있을 거냐,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전부 다 채굴할 수 있냐, 일부만 뺄 수 있냐, 그리고 채산성을 갖췄냐 이런 것들을 다 지켜봐야 되는 거고 한 번 시추공을 내릴 때 한 1,000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근데 5번 내려야 된다니까 한 5천억이 드는 거죠. 네, 일단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이거는 정부 예산하고 한국석유공사 예산하고 그다음에 외국 기업의 투자도 받는다. 이렇게 지금 스케줄이 잡혀 있는 것 어제 같더라고요. 브리핑을 했고요. 한 가지만 좀 봐야 될 게 어제 국정 브리핑이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민들한테 보고를 한 거였거든요. 네. 다음 이게 뭐 소통 강화 차원이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좀 의아한 게 어제 대통령실에서 요 발표하기 8분 전에 기자들한테 공지를 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리지도 않은 상태였고 그리고 대통령은 이거를 이제 발표하면서 한 4분 있다가 질의응답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었거든요. 네. 요걸 갖고 소통 강화라고 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인 부분도 같이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박순봉 기자, 네. 이것을 이제 출입 기자들한테도 미리 알리지 않았던 건 미리 이것이 새어 나가면
어제 발표 나자마자 증권시장 출렁였는데 그 전에 이제 막 일명 찌라시 형태로 돌기 시작하면 시장이 엄청 혼란하기 때문에 좀 보안을 지키는 건 맞죠?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은 이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대충 윤곽이라도 기자들이 내용을 아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기자들이 전혀 몰랐어요. 음. 그리고 그냥 처음 나오는 내용이다 그냥 요런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만큼 보안에 신경을 썼고 이게 실제로 공개가 됐다라고 하면은 시간대도 오전 10 쯤이었잖아요. 네네. 인제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제 뜻하지 않게 좀 뭐 안 좋은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인제 그런 걸 좀 방지했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산자부 직원들도 당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다 몰랐던 거죠 산자부 사실은. 직원들도. 그렇죠. 왜냐면 인제 기자들은 여기저기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왜냐면 이제 기자들이 사전에 알았던 건 산업부 장관이 같이 올 수 있다 요런 정도는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실무진들은 더더욱 몰랐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마지막 발표 순간까지 진짜 극히 일부만 아는 형식으로 비밀을 좀 지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만 뒤에 이제 기자들이 좀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질문을 못한 거 네. 이런 거 좀 뭐 아쉽네요. 아쉽지만 또 이것도 사실은 대통령이 다음 일정이 어제 이제 정상회의가 빡빡하게 있었기 때문에 아. 그 있던 일정에서 쪼개서 나온 상황이었다고 하기 아하. 때문에 또 뭐 그런 측면도 같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순봉 기자가 주목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일단 이 인제 140억 배럴 요거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하나 해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인제 요렇게 실제로 물론 인제 아직은 추정치고 파 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140억 배럴이 다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산유국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정도라 그래요. 그래요. 이게 왜냐면은 지금 석유 매장국 순위가 15 위가 브라질이거든요. 네. 여기가 127억 배럴입니다. 네. 근데 여기를 누르고 15 위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인제 14 위가 카타르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동의 한 국가잖아요. 여기가 252억 배럴인데 즉 카타르 아래에 인제 위치하게 되니까 이 정도면 실질적 산유국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 아시아 지역에선 2위 요렇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인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인제 최소 뭐 5번은 파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네. 최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1998년에 인제 가스전 한번 개발해 가지고 인제 실제로 팠던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인제 그 판매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몇 번 뚫었냐면 11번 뚫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5번이라는 거는 최소치로 거의 추정을 하는 수준인 거고 네. 그것보단 훨씬 많이 뚫어야 될 수가 있고 한 번 뚫을 때마다 1,000억 정도니까 뭐 이 예산은 뭐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는 그런 점도 좀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능성의 문제인데 인제 아까 좀 뭐 20%다 아직 초기 단계다 이런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 주셨는데 아직 인제 2 단계에 시작하기 전이라는 점이 조금 인제 불안한 지점이라고 할까요? 확정적으로 말하기 좀 어려운 지점이고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땅 밑에 그러니까 저 바다 깊은 곳에 그릇이 하나 있는 것까진 발견을 한 거다. 확실하게 큰 그릇이 하나 있는 건 발견을 했는데 그 그릇 안에 물이 들어 있을지 가스가 들어 있을지 석유가 들어 있을지 석유라면 어떤 질 좋은 석유가 들어 있을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 다만 주변 데이터 쫙 분석하고 이렇게 다른 곳하고 비교 분석을 해 보니 석유 가스가 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요 정도 느낌. 이렇게 보면 되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박정희 전 대통령 그 시절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네. 이제 그때도 장소도 비슷해요. 네. 포항 영일만이고 근데 좀 주목을 해 보니까 그때는 2 단계를 하고 나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3번을 뚫고 나서 발견을 했다라고 해 가지고 그다음에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발표를 했던 거거든요. 총 3단계잖아요. 물리 탐사, 뭐 시추 탐사, 그다음에 이제 상업 개발인데 네. 두 번 지금은 이제 1단계 끝난 다음에 발표한 거고 그때는 2단계 중에 발표했다고요? 그렇죠. 2 단계 하고 하고 발견이 돼서 뭐 검은 액체가 나와 가지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 검은 액체가 실제로는 원유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경유 비중이 굉장히 높았고 그냥 나중에 해석을 해 보기로는 그 시추 기계에서 빠져나온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인제 뭐 일부 아주 뭐 우연히 경유 비중이 아주 높은 원유가 조금 나온 거 아니냐 뭐 요렇게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2 단계를 거친 다음에 발표를 했음에도 결국에는 해프닝으로 끝났거든요. 완전 해프닝이었죠. 완전 네. 해프닝. 그러니까 인제 고런 점들도 아직은 완전히 인제 확정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긴 좀 어려운데 다만 그때는 1970년대고 음.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굉장히 기술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건 인제 감안해야죠. 기술 수준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여권 분위기를 보면은 어제 뭐 정부 쪽의 고위 관계자랑 얘기를 해 보니까 예. 이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정도면은 이거는 그래도 굉장히 신빙성이 크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요런 분위기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제 국정 브리핑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예측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 참모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인제 굉장히 그 정책 같은 것들을 꼼꼼하게 잘 보고 그다음에 인제 정책 능력이 뛰어나다. 이건 인제 참모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하는 걸 좀 건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국정 브리핑이라는 양식은 형식은 원래도 좀 예고가 돼 있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추정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첫 국정 브리핑이 지금 이 석유 매장 가능성 발표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중에 한 어떤 거를 할까 이렇게 고르는 과정에서 이걸 선택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파지티브한 이슈니까 이걸 선택한 거라고 볼 수는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걸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기 때문에 좀 부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라고 일단은 해석을 해야 되는 시점인 거죠. 물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이 아니게 되면은 이제 뭐 박정희 전 대통령 사례처럼 이게 이제 치적이 아니라 좀 뭐 실수나 아니면 이제 일종의 오점 같은 걸로 남을 수가 있는 면은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를 생각하고도 발표한 거 보면 상당히 자신감이 지금 있는 상황이구나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이거 되게 부담스러울 텐데 이렇게 해서 괜찮아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러네요. 지지율 10%대까지 혹시 떨어질 우려도 있으니 일단 그걸 막아야 되는 측면도 있겠죠. 자, 알겠습니다. 잠시 후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보다 전문가하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산자부 차관 잠시 후에 인터뷰로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특검. 특검 대 특검이죠. 네, 어제에 이어서 또 특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어요. 네. 먼저 김건희 여사 이슈, 명품백 건넸던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등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내용은 2022년 6월에 김건희 여사랑 처음 만날 약속을 잡았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그 카톡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조금만 확대해 주시겠어요? 예. 6월 3일에 최재형 목사가 취임 선물로 샤넬 화장품을 마련했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부담 갖지 마시고 은밀하게 전달만 해드리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하니 김건희 여사가 언제 사무실로 한번 오시죠. 오시면 좋죠. 라고 하면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사가 6월 17일에 구체적인 약속 일정을 제안을 했어요. 그때 최재형 목사가 샤넬 화장품이 포장된 사진을 보냈고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월요일 어떠세요? 티타임이라고 하면서 약속을 잡습니다. 네. 최재형 목사가 그 다음에 카카오톡 내용엔 없는데 주장하는 내용은 6월 20일에 첫 접견을 가졌고 이때 18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최재형 목사의 요구는 6월 20일 날 이루어졌는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을 국정자문위원회 임명해달라라는 청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재형 목사가 대통령실 조모 과장이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 요거는 요 캡처 카톡이 아니라 최재형 목사가 검찰에 제출한 통화 녹취에 담겨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어요. 요 녹취에서 그 대통령실 조모 과장이라는 사람이 네. 10월 17일 날 전화해서 김창준 의원님 건으로 서초동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라고 말을 했대요. 여기서 서초동은 김건희 여사라는 게 최재형 목사의 주장입니다. 아크로비스타. 네. 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이슈와 관련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 입장을 또 밝혔는데 김건희 여사 소환할 겁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요것뿐만 아니라 김정숙 여사 특검도 이제 여권에서 화제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특검 어제 윤석열 의원이 발의했습니까? 네, 결국 아침에 기자회견을 했고요. 공동 발의자 10명을 모았다고 합니다. 예. 다만 아직 당내에서 공감대가 모아진 건 아니에요. 어제 성일종 사무총장 인터뷰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네. 성일종 사무총장이 기자들 만나서도 일단은 수사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제가 어제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성일종 사무총장 찾아와서 이 사인을 부탁을 하면은 사인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저는 사인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 안에 다 의견이 모아진 건 아니구나 알 수 있었어요. 네, 그런 상황이고요. 민주당이 또 특검 하나를 새로 발의했습니다. 쌍방울 사건 관련한 건데 요거는 어제 또 이성인 의원이었는데 네. 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인 의원이 이것도 주도한다고 해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 표적 수사를 위해서 쌍방울 그룹 주가 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으로 조작했다라는 주장 취지의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한다고 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라는 주장 담겼습니다. 검찰을 수사 대상으로 직접 겨냥한 이번에 했던 특검 중에서는 검찰을 직접 겨냥한 건 처음이라고 해요. 자,
특검 대 특검 대 특검. 특검 많이 나와 좀 헷갈려요 지금 이름이. 자, 박순봉 기자. 네. 어제 상황들 어떤 부분 주목하셨어요? 일단 가장 좀 새롭게 주목되는 건 김정숙 여사 특검이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꺼내 들었다라는 게 좀 주목이 되는데 일단 여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들어봤을 때는 네. 이 김정숙 여사 요 관련된 건들은 문제가 있다.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생각은 우리가 들고 온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정쟁의 요소를 우리가 가져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으로부터 비롯된 거니까 당연히 문제를 짚어야 된다.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배현진 의원도. 그렇죠. 내가 제기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에 회고록을 내면서 거기에 썼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뭐 이렇게. 그렇죠. 이게 물타기 내지는 이제 방탄용이다 이런 비판을 좀 피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요 전제까지는 여기까지는 문제가 있다라는 데 동의는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실제 어떤 방법을 써서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방법이 윤석열 의원이 제기한 특검이냐 아니면 뭐 수사기관의 고발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갈리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좀 들어봤을 때는 네. 여당이 좀 불리하다 특검을 꺼내드는 건 이게 좀 일반론적인 의견이에요. 국민의힘 내부의 의견이. 네. 이제 그냥 좀 간단하게 좀 짚어보면은 네. 일단 첫 번째는 이 특검 대 특검으로 가게 되는 것 자체가 프레임이 좀 불리하다라는 건데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여당이나 여권에서 계속 주장을 하는 거는 이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수사기관이 있다. 이런 것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반대하는 논리잖아요. 네. 근데 여당에서 먼저 특검을 꺼내든다라는 거는 수사기관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모순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좋다. 그럼 김정숙 여사 특검 받을 테니 김건희 여사 특검도 같이 합시다.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그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그 부분이 더 주목이 되는 건데 어제 모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쪽 관계자인데 이거 윤상현 의원 입장에서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카드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이게 만약에 추진이 된다. 예. 이걸 던졌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이제 선거 구도랑 좀 연결해 봐야 되잖아요. 당권. 전당대회. 네. 예. 그러면 윤상현 의원 입장에서는 비교적 수도권 인사의 그런 이미지가 있고 예. 뭐 친윤으로도 평가를 하지만 어쨌든 비윤 쪽으로 분류가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당원 이제 강성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기 이제 문재인 정부 사람이랑 잘 싸우네 싶어 가지고 당원들의 지지를 보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는요. 아하.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특검 같이 가가지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받게 된다. 이 경우에도 윤상현 의원 입장에서는 나쁠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수도권 의원 포지션이니까요. 비윤 포지션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는 당원 지지 확보할 수 있고 혹시 뭐 수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데 친윤 쪽에서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지도부는 선 긋는 것이고 네. 윤상현 의원은 뭐 이런 거 다 계산해봤을 텐데도 갈만하다라고 판단한 걸 거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하나만 받게 되는 경우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양쪽을 다 내놓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갖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좀 내부적으로 비판적으로 좀 보는 거는 네. 시점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계속해서 그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건 예전부터 지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지금 이 시점이어야 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나온 시점에서 꺼내 들게 되면 그럼 국민들이 잘 수용을 안 할 것 같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 못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국민들이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냥 정면 돌파가 안 된다 이런 평가를 좀 하기도 하고요. 네. 민주당 입장도 좀 보면은 민주당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친문계 쪽에서 나서서 이제 반발을 하고 있죠. 네네. 그런데 뭐 윤건영 의원이나 이런 분들. 네, 근데 이제 속내를 좀 들어보면은 그렇게 강력 반발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모 관계자가 딱 얘기를 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이게 전 좀 인상적이었는데 어차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시대는 갔고 누구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은 지금 민주당 내 주류가 친문계가 아니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해석을 해보자면은 이건 이제 그냥 뭐 표현으로 살을 내주고 뼈를 깎을 수가 있는 카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 특검을 설령 받게 된다고 하면은 그걸 받고 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무조건 가져올 수 있다라고 치면은 그럼 친명계 주류 쪽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나쁜 카드는 아닌 거고요. 다만 우려되는 지점은 삼김 특검으로 가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우려가 될 수 있겠죠. 삼김이라 하면은 김건희, 김정숙, 김혜경. 그렇죠. 김혜경 세 여사 여사까지 특검. 포함되는 것은 좀 부담되는 지점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 김정숙, 김건희 여사 두 사람으로 한정한다라고 하면은 나쁠 게 없다라는 분위기가 좀 느껴집니다. 사실은 지금 박순봉 기자가 이야기한 이 분위기를 저도 인터뷰들 통해서 뭐 분위기를 좀 그렇게 느꼈는데 자, 하여튼 김정숙 여사 특검이 발의가 일단 되면서 분위기가 또 묘하게 돌아가는 양당의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가는 지점이네요. 이거 오늘 한 칼 토론 준비돼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더 분석해 보기로 하고 세 번째 이슈 갑니다. 9.19 효력 정지.
정부가 결국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카드를 빼들었는데 어제.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정지를 했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뭐 그러다 보니까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1월에 북한 3차 군사정찰 위성 발사했을 때 비행 금지 구역에 대한 일시 효력을 정지했었고요. 네네. 그때 이제 북한은 전면 무효를 선언했었죠. 맞아요. 그 이후에 우리가 지난 1월에도 지상과 해상에도 적대 행위 금지 구역을 금지 구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실질적으로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었던 건데 네. 그걸 이제 공식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봐야 될 게 북한이 막판에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 발표했었잖아요. 했어요. 뭐 김강일 담화였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나름대로는 외형상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갈지 말지가 주목되고 있었는데 일단 간 거고 네. 앞으로는 이제 그 효력 정지까지 한 상태에서 바로 그러면 확성기 방송 갈지 아니면 한 번 더 숨고를지 요걸 이제 이 시점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북한은 왜 오물풍선 보내는 거야? 라고 했더니 당신들 그 민간 단체들이 우리한테 자극적인 삐라들 보냈잖아. 이렇게 답했잖아요. 근데 바로 그 우리나라 남한의 민간 단체들은 오물풍선의 맞대응으로 더 보내겠다. 더 많이 보내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내부에 좀 찬반 논란이 있잖아요. 과연 이 방법이 맞는 거냐? 우리한테 득이 되는 거냐? 오늘 이 이야기 2부에서 양쪽의 입장 다 듣고 여러분 판단해 보시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